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 가지고 얘기 많더라고요.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 발의안 뭐 논란이 불거진다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이게 분열을 부채질하는 살라미 전술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 하더라고요. 살라미요? 그래서 살라미 전술이 뭔가 봤더니만요, 이게 북핵 협상 때 등장했던 말이래요. 북한이 의제를 잘게 쪼개서 시간을 버는 데 썼던 협상 전략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대통령 개헌 발의안이 3일간에 나눠서 발표하는 거 가지고 이게 트집 잡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따가 브리핑 시간에도 잠깐 요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아무튼요, 저희가 오프닝부터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 뭐 이건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고요. 오늘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게 웬일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일보에서요, 이번 개헌 발의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의린 근로자 권리 획기적 강화,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국민일보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번 개헌 발의안에 노동자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특히 근로라는 단어를 삭제하고요, 노동으로 바꾸는 작업이 이 출발선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요, 뭐 이런 설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온 근로라는 용어가 고용주인 사용자 입장이 많이 반영된 점을 문제로 봤다. 그래서 이걸 고쳤다는 얘기인 거죠. 이 단어를 노동으로 바꿔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한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게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실제로요,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멘트도 땄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동권에 관한 전향적인 변화,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다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경불진이 정호희 대표와 함께하는 알쓸 신노 초기 방송에 이러한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 내용을 보면서요, 문재인 정부 관계자분들이, 청와대 사람들이 저희 방송을 진짜 듣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콩가루 연합에서 쇼핑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아무튼요, 국민일보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기선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근로에서 노동, 이렇게 단어 하나를 바꾸는 일이지만요, 노동 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암묵적인 갑을 관계로 인식되어 온 사용자, 노동자 간 관계가 바뀐다. 그래서 노조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거죠.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이데올로기가 근로라는 말에 녹아 있었다. 개헌안은 노동자를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도구로 보는 왜곡된 인식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런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알쓸 신노에서 알아본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또 개별 조항을 통해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점도 높게 봐야 된대요. 국가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여한다, 이게 개헌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 해소를 국가의 의무다. 개헌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실제로 이 개헌안이 통과돼서 명시될 경우 하위 법령인 고용관계법에 민간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강제 규정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야, 니네들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차별하는 거 안 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한국의 장시간이라는 관행과 미흡한 여성 노동 환경 개선 역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이 개헌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해 국가의 정책적 의무를 부여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요거 위반했을 경우 제재 방법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제재가 가능해진 근거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이정희 연구위원은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국은 OECD 최장시간 노동을 자랑하고요, 육아 가사에서 성별 분업이 너무나 확고한 나라인데 이를 바꿔가지고요,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부분이다, 이런 평가를 했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
이 저녁에 있는 삶을 적극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일찍 끝나면은 6시에서 6시 반이거든요. 야, 근데 집에 가도 8시쯤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밥 먹고 씻고 뭐 하다 보면은 벌써 10시야. 맞아요. 그럼 결론은 4시나 5시에 퇴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저녁에 있는 삶이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 5일제를 만약 하게 되면 4시랑 5시에 퇴근할 텐데 저희는 금요일이 있는 삶까지 네. 맛보고 싶어서 주 4일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찍 퇴근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저녁이 있는 삶이 되려면 최소한 오후 5시에는 퇴근을 해야 된다.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요번 개헌안 내용을 보면서요, 정호희 대표님의 그 말씀, 진짜 이렇게 실현되고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그 알쓸신노에 방송을 했던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기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청년 실업에 집값은 비싸죠. 인구는 줄어들죠. 작년 우리나라 혼인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네요. 아이고. 혼인이 줄다 보니 이혼율도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20년 이상 같이 산 뒤 이혼하는 이른바 황혼 이혼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3배나 늘었습니다. 아하. 통계청이 21일 작년 전국 시구청에 신고한 혼인 이혼 신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혼인 이혼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연간 혼인 건수 감소 추세가 2012년 이후에 6년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6년만 해도 43만 건이었던 혼인이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30만 건대로 떨어진 뒤에 10년 뒤, 그러니까 2016년에는 20만 건대로 추락을 했어요. 아이, 반토막이 났네요. 무시무시하죠. 통계청 인구 동향 과장인 이지연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구 구조적인 면에서 30대 초반 인구가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이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단 감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추세인데다가 전세 가격 지수도 전년 대비 올라가면서 혼인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통 결혼을 하고 2년 후에는 첫째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2016, 17년 모두 결혼 건수가 5% 이상 감소해서 2, 3년 뒤에는 출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고 싶진 않지만 일본을 너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 3년 뒤에는 신생아 출산율 최저를 찍지 않을까. 황혼 부부의 이혼이 두드러진 증가세, 이것도 눈에 띄었는데 작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3만 3,100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3배가 늘었고요.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도요 지속적으로 늘어서 작년에는 무려 11,600건. 아이고. 30년 이상 부부라는 얘기는 최소한 60대 이상이 되신 부부인데 오히려 이혼하는 커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정도 사시면 서로 좀 참으면 안 되실까요? 뭔가 참지 못할 이유가 있겠죠. 아하, 슬프네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요 2배가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요 전체의 31.2%,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네요. 아니, 이렇게 이혼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도 아마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젊은이의 혼인율은 줄어들고 중년 이상의 이혼율은 늘어나고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기 힘드니까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더욱더 사회 안전망을 더 충실하게 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 PD는 SNS 주로 어떤 거 쓰시나요? 저는 거의 안 하고 있죠. 예, 박 PD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 남들 다 하는 페북, 인스타도 안 하죠. 예, 아니 저는 인스타는 거의 안 하고요. 페북을 주로 쓰는데요. 페북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페북의 CEO가 저커버그 아니에요. 네. 저커버그가 버거도 못 먹을 정도로 시름에 빠져 있대. 왜요? 재미없나요?
저커버그가 버거도 못 먹을 정도로. 버거는 먹어야지, 미국 애들인데. 예, 아무튼 시름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페북이요 정보 유출, 회원 정보 유출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허. 어떤 난리가 났느냐?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영국에 본사를 둔 데이터 분석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회원 정보를 유출했대요. 어디다 유출했느냐? 도널드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이거 페이스북이 뒤에서 봐준 게 아니냐? 같이 한 게 아니냐? 이런 책임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버거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데. 한국에서야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영국이나 미국에서라면 사정이 다르죠. 그렇죠. 이런 일이 일파만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미국, 영국, EU 이런 각국이요,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업체 CA와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다 줄줄이 선언하고 있대요. 특히 영국 의회는요, 이거 그냥 안 되겠다, 저커버그 우리 의회에 나와라, 출석 요청서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 위반사항 페이스북이 방조하거나 뭐 책임론이 진짜로 나오게 되면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대요. 게다가 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큰 게 뭐냐? 저커버그가 버거를 못 먹는 이유가 뭐냐? 이거 이제 페이스북 난 안 쓸래. 개인정보 이렇게 유출되고 트럼프 지원하는 이런 업체 난 상종도 안 하겠어. 이런 네티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PD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페북 지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사태의 추이를 좀 봐야 되겠죠. 아무튼요, 미 연방거래위원회는요, 페이스북이 CA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 여기도 조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고 합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요, 페이스북이 이용자 5천만 명의 정보를 CA에 넘길 때 사전 동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대요. 2012년 도입된 관련 규정에 따르면요, 페이스북은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다른 업체와 공유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이걸 안 받고 그냥 넘겼다는 얘기겠죠. 아까 벌금 얘기를 하셨는데 앞선 사례가 있나요? 앞선 사례가 있더라고요. 구글의 모기업 아시죠? 알파벳. 예, 알파벳이요. 2012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해가지고요, 걸렸잖아요. 이때 벌금을 얼마를 냈느냐? 2,250만 달러. 페이스북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요, 저커버그의 청문회 출석 요구가 거세지고 있대요. 아까 영국 의회에서도 출석하라 했잖아요. 네. 미국 의회에서도 같이, 야, 영국만 가? 우리 의회도 출석해서 너 똑바로 얘기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페이스북을 거의 안 하긴 하지만 개설은 해놨거든요. 예. 근데 가끔 지메일 쓰다 보면 이게 연동이 돼서 넘어가게 되는데 필리핀 아가씨들이 제 그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막 사진을 올리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저도 이유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필리핀이나 러시아 친구들이 자꾸 패친맺지. 그죠? 그거 다 여자죠.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게 토지 공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 아하. 이렇게 밝힌 부분입니다. 토지 공개념 아마도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힐리 조지 네. 토지 공개념 이론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렇죠. 이것도 저희 청와대에서 저희 방송 듣고 있는 거야. 청와대에서 저희 방송을 무척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날 청와대가 개헌안의 경제 조항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 토지의 공공성,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하.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누구나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과거에 위헌 판정을 받고 폐지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또는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전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또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강화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고요. 과거 참여정부 때 종부세가 가구별 합산 과세 방식을 취했으나 위원 결정으로 개인별 합산으로 완화가 됐잖아요. 보유세와 같은 세금의 근거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욱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작업에도 더욱 힘이 실릴 거고요. 이에 대해서 단국대 김현수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는요,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선진국일수록 경관, 토지 이용, 환경 차원에서 개인 재산권 제한을 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가 짧아서 갈등이 따르겠지만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공익이고 사익의 재산권 침해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토지 공개념은 과도하지 않은 측면에서 필요하다. 요렇게 추가로 말씀을 하셨네요. 아, 다만만 안 붙였으면 진짜 좋은 말씀이었는데. 예. 자, 근데 토지 공개념 이게 실생활에서 이게 이미 통용이 되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항 근처에 건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높일 수가 있나요? 아이, 그 원하는 대로 높였다가 항공사고 나죠. 안 되죠. 이게 건물 높이 제한 아닙니까? 그리고 그린벨트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빌딩 올릴 수 있어요? 가뜩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는데. 예. 그린벨트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런 개념들이 이미 토지 공개념 원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우리는 이걸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또 보수나 땅 많이 가지신 분들, 땅 갭 투자 뭐 이런 분들인가? 땅 갭 투자도 있어요. 네. 이런 쪽에서는 그러는 거죠. 공산주의냐? 왜 남의 땅을 국가가 이거는 환수하자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동안은 이게 헌법에만 명시가 돼 있고 헌법들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식으로 서술이 된 게 많이 있는데 이번에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구체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뜬구름 잡듯이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다 보니 땅 투기하는 사람들 처벌도 안 받고 빠져나가고 그래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그동안 저희가 조금 무거운 내용을 많이 다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은 좀 가벼운 얘기도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게 가벼울까 생각하다가 제가 눈에 하나 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백화점에서 거의 60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지금 30만 원대에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요? 예. 약장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약장사처럼 하는 데가 있잖아요. 홈쇼핑. 홈쇼핑 채널에서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60만 원대 백화점에서 팔리는 제품을 30만 원대면 반값 아닙니까? 네. 아니, 홈쇼핑이 공짜를 퍼다 주는 데도 아닌데 이렇게 싸게 파는 게 말이나 될까요? 다들 못 믿으시겠죠. 네. 근데 홈쇼핑 채널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홈쇼핑 채널은 보통 쇼호스트가 나와서 제품 설명을 하잖아요. 쇼호스트가 뭘 들고 나오느냐? 이 제품 실제로 백화점에서 사봤더니 영수증에 59만 8천 원, 60만 원 이게 찍혀 있었다. 이 숫자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줘. 이걸 보여주고 우리는 30만 원 이렇게 하면 이 홈쇼핑 채널 보시는 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사야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쇼호스트가 이제 못을 박죠. 뭐라고 하느냐? 백화점 대비 30만 원 가까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이러면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모르게 전화기 가지고 와서 막 번호 누르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맨날 지금이라고 하면서 그 지금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잖아. 그렇기도 하죠. 아무튼요, 이렇게 사신 분들은 그런 생각까지 하겠죠. 야, 저거 이 쇼호스트가 얘기한 대로 백화점 가서 샀었으면 59만 8천 원이었는데 나는 이 프로그램 본 덕분에 30만 원대에 샀어. 야, 나 30만 원 TV 보다가 벌었어. 이런 생각까지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홈쇼핑 채널 거의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이런 방송, 이런 식으로 하는 방송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이게 잘 먹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된다는 얘기겠죠. 백화점에 사는 바보들보다 홈쇼핑에서 사는 여러분이 현명한 겁니다. 쇼호스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게임에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최근 개콘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너가 유민상 홈쇼핑. 그 제목이 그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홈쇼핑 프로에 유민상이 나와서 그 동료 개그맨과 같이 하는 건데 진짜 재밌어요. 아, 거기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데 예. 그거 자체가 이미 기존의 홈쇼핑을 희화화하는 것 같아요. 아하.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에이 진짜 홈쇼핑에서 그랬어?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만요.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언론들의 보도였습니다. CJ 오쇼핑, GS샵, 롯데 홈쇼핑, 홈쇼핑 업계의 3인방이죠. 얘네들이 뭘 했냐면 쿠쿠밥솥 있죠. 이 쿠쿠밥솥 많이 사잖아요. 이 쿠쿠밥솥 판매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이같이 영수증을 보여주고 비교해가면서 우리는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계속 강조해왔다고 합니다. 특히나 백화점에 나가보면 이 제품 없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 있는 제품인데 우리가 싸게 땡겨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판값에 팔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언급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왠지 이 영수증을 조작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얼마 전에 분동 터지는 뉴스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요. 최근 전체 회의를 열었대요. 왜 열었느냐? 아까 얘기했던 홈쇼핑 3인방 있죠. CJ 오쇼핑, GS샵, 롯데홈쇼핑 이 3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대요. 네. 앞서 소개한 방송에 문제가 있다. 그냥 니네 과징금 내라. 그랬다는 거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백화점보다 너무 싸게 파니까 백화점이 항의했나? 영수증을 조작했을 것 같은데. 맞아. 박 PD 얘기가 맞아요. 홈쇼핑 업체들이 이 쇼호스트들 동원해가지고 방송에서 클로즈업해서 보여줬던 이 백화점 영수증 자체가 가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홈쇼핑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영수증 실제로 백화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이었거든요. 근데 왜 가짜일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숫자를 바뀌어치기 한 거 뭐 이런 것도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홈쇼핑 측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실제로 백화점에서 제품을 산 뒤 이 영수증을 받은 게 아니라요. 제조업체 측이 홈쇼핑의 요청을 받아서 임의로 발행한 이 영수증을 가지고 이 쇼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백화점 제품을 판매하는 대행사들이 따로 있대요. 네. 여기에 부탁하면 여기서 백화점에 그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구매하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방송에 내보내고 해당 주문은 아예 취소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거래 증거도 없어지고 영수증은 이 뻥튀기 된 영수증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요. 이게 관행적으로 요번만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진행이 돼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실제로는 백화점에서 발행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에헤이. 그러니까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방심위 광고심의 소위원회는요. 이 같은 방송을 했던 아까 홈쇼핑 업계 3인방 여기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고요. 이달 중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제재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각 업체들은요. 5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대요. 이거 판매 수익금이 5천만 원보다 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사기인 게 롯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롯데 백화점에서 60만 원에 팔 수 있는 걸 굳이 롯데 홈쇼핑에서 30만 원에 팔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롯데는 지금 된통 걸렸어요. 왜냐하면 홈쇼핑도 재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롯데 홈쇼핑의 재승인이 마침 5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걸렸잖아. 재승인이 나올까요? 예전에도 재승인 한번 탈락할 뻔했었잖아요. 네. 아무튼 박 PD도 지금 이건 말도 안 된다 사기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많은 소비자들도요. 이거 홈쇼핑이 관행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쳤다. 과징금이 아니라 사기 혐의로 이 홈쇼핑 관계자들 다 구속해야 한다. 이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예전에 조선시대 신문고처럼 우리 국민들이 하소연할 곳이 있잖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네. 여기 홈쇼핑사에 이런 허위 과장 광고 처벌해달라. 이런 글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홈쇼핑 PD들은 또 여성 호스트들 술집 데려가서 술 따르라고 또 갑질하고 어허. 그러고 놀고 있잖아. 아이, 설마 지금도 그러진 않겠죠.
아무튼요, 요 얘기 들으신 분들 중에 나도 속아서 벌써 이거 결제했는데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 걸어가지고 당장 환불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요, 저희가 이 얘기 드린 이유는 이런 홈쇼핑사들의 사기, 요것만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요것보다 더 무서운 꼼수가 꽃에 도사리고 있어. 그것도요,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건 거의 불법 아닙니까? 거의 사기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합법을 가장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마케팅 꼼수들,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기업 전문가들이요,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이 전문가들 동원해가지고 소비자들을 엄청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 이렇게 설명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그런 거 절대 속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속기 쉬운 마케팅 꼼수 2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 나도 저런 꼼수 모르고 당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이런 꼼수에 속았다니 아이고 나도 바보네, 이런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하지만요, 저희가 그렇게 자책하라고 알려드린 게 아니라요, 저희 방송 들으시고 앞으로 이런 꼼수 정확히 알고 계시면 보다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더 이상 속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지난해 신문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LG전자가 프리미엄 TV 경쟁을 한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 보도에 보면 진짜 놀라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 이 숫자 보고 숫자가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80인치 올레드 TV를 내놨는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2,100만 원. TV 한 대가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이 백화점 가면 설치돼 있죠. 예. 그리고 LG전자도 비슷해요. 시그니처 OLED TV가 77인치인데 이건 더 비싸. 3,300만 원. 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TV 한 대 가격이 2천만 원, 3천만 원대. 이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 제품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건이나 이재용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거 아닙니까? 이건이나 이재용은 공짜예요. 지네 거니까? 그렇죠. 안 사요. 아무튼요, 이런 제품이 실제로 판매가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의심도 드는데요. 삼성이나 LG는 이게 판매됐다고 강조를 해요. 물론 얼마나 팔렸는지 삼성이나 LG는 절대 공개하지 않아. 그래서 누가 샀느냐, 삼성이나 LG 홍보시나 이런 데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아까 얘기대로 백화점이나 대형 전시장, 쇼핑몰 이런 데에서도 이 제품을 샀지만 개인한테도 판매된 게 있다. 몇 대냐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하지만 개인 중에서도 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분명히 해요. 그 진짜 팔렸는지 아닌지 이거는 알 수가 없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도 프리바톤의 곽 대표님과 백화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백화점은 일본과 달리 매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물건이다, 백화점 자체 소유가 아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TV는 옷과는 다르지만 아마도 큰 줄기는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나 LG의 그 TV, 백화점에 있는 TV는 엄연히 말해서 팔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업자들이 안고 있는 거죠. 근데 삼성이나 LG는 개인들도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TV 가격이 어느 정도 적당해야지 이게 팔릴 텐데 엄두도 내지 못할 이런 고가 가격 책정하는 거, 삼성이나 LG 이 가격 정책 매기는 사람들 과연 제정신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제품 내놔도 판매가 안 될 게 뻔한데 손해가 볼 게 뻔할 텐데. 물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거 명품처럼 국가 정책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비쌀수록 잘 팔리는 명품처럼 터무니없게 가격을 높여놔야 오히려 더 잘 팔린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 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죠.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 고가 전략, 명품 전략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아까 얘기했던 TV가 몇 대 팔렸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호갱은 걸려라, 그런 거 아니에요? 호갱은 걸려라,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저는요, 이렇게 명품 고가 전략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네. 고가 명품 전략이라고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란 얘기인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왜 속이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좀 괜찮다 싶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이제 메뉴판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메뉴판을 살피다가 깜짝 놀라는 경험들 한 번씩들 있지 않으신가요? 비싸서 비싼 메뉴가 꼭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뭐 세트 메뉴가 보통 2만 원대, 3만 원대. 뭐 좀 괜찮게 먹고 싶으면 이 정도 보통 내 가지고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뜬금없이 10만 원대 세트 메뉴가 있어. 동네에 있는 좀 괜찮다는 레스토랑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10만 원을 내고 먹으려면 왜 여기 와서 먹지? 차라리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10만 원 내고 먹지. 굳이 여기 와서 먹을까? 아이 사장 바보 아니야? 이거 망하려고 작정했나? 10만 원대 메뉴가 말이나 돼? 이런 생각들 해보신 경험들이 한 번씩들은 있을 겁니다. 아, 그럼 혹시 착시 효과를 노린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세트 메뉴 먹을 작정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마도 2만 원대, 3만 원대, 아까 10만 원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3만 원대를 시키실 거예요. 10만 원대 이게 딱 있으니까 10만 원대 이거 바보야? 내가 이걸 왜 시켜 먹어? 너무 비싸잖아. 당연히 패스시키고 그러고 고르려고 하면 2만 원대 아니면 3만 원대인데 왠지 2만 원대는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부분 3만 원대를 많이 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10만 원짜리 메뉴가 없을 경우 2만 원, 3만 원만 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2만 원짜리 시키겠죠. 2만 원 시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제 아실 수 있겠죠. 네. 왜 10만 원대 메뉴를 넣어놨는지. 10만 원대는요 3만 원대 메뉴를 더 많이 팔기 위한 소위 미끼였다는 거죠. 3만 원대 메뉴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이기 위해서. 왜냐면요 3만 원대도 일반 서민한테는 진짜 큰맘 먹어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액수 아닙니까? 근데 이걸 팔아야 돼. 그러면 3만 원대 그냥 놓으면 안 팔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보다 훨씬 비싼, 몇 배가 비싼 10만 원대 메뉴를 딱 넣고 상대적으로 3만 원대를 싸게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집 사장님 미친 게 아니라요. 마케팅 전략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소비자들이 그냥 이 집 사장님 욕을 많이 했지만 스스로 넘어가고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10만 원짜리 시키면 너무 당황해서 재료가 없는데요?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럴 가능성이 무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프랜차이즈 업계나 이런 음식점 업계에서는 이렇게 가리킨다고 합니다. 사장님들한테 가장 많이 팔고 싶은 메뉴 요거는 두 번째 비싸게 정해라. 이 두 번째 비싼 메뉴와 첫 번째 메뉴의 가격 차를 아주 말도 안 되게 높게 잡아라. 이렇게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면 삼청동에 있는 팥죽집, 서울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집은 제일 많이 팔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다른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마케팅 꼼수도 이제 아실 수 있죠.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TV는요. 이 아까 방금 얘기 드렸던 레스토랑의 10만 원대 메뉴와 똑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미끼였다는 거죠. 다른 제품을 팔기 위한 꼼수였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당시 삼성과 LG가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TV만 판 게 아니에요. 같은 프리미엄 제품 중에 500만 원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500만 원대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사시겠어요? TV 한 대가 500만 원이야. 너무 비싸잖아요. 일반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내죠. 근데 바로 옆에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가 있어. 그리고 500만 원대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이 좀 흔들려요. 나는 좀 진짜 프리미엄 제품을 사고 싶은데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는 너무 말도 안 되고 그래도 좀 고급 쓰고 싶으면 한 500만 원 그냥 써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겁니다. 이거를 최초로 발상해낸 사람은 단체 미팅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단체 미팅이요? 이 5대5로 딱 나갔는데 압도적인 한 명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조금씩 매력이 차이가 있다고 할 때 아무래도 1번보다는 2번에 몰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박 PD가 2번이었다는 거군요. 뭐 2번이면 만족하죠. 1번으로 선택할 경우에 짝대기를 1번에 갖다 댈 경우에 다 나머지 4명도 몰릴 수가 있잖아. 그렇죠. 아무튼요. 이런 꼼수 그러면 전자업계 아니면 레스토랑에서만 쓰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백화점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백화점 명품 매장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품이 이렇게 전시된 거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대. 왜 놀라느냐? 요즘 난리가 났죠. MB 부인이 받았다는 그 에르메스인가 뭔가 네. 명품백. 그게 몇 천만 원짜리라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MB 부인이니까 들겠지. 나머지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나겠죠. MB 부인이 들기 때문에 짝퉁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요, 뭐 잘 모르겠지만 이 명품백 매장에 가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이 넘는, 훌쩍 넘는 어마무시한 가격의 가방들 바로 옆에 뜬금없이 200만 원짜리 가방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아주 잘 볼 수 있게 가격도 크게 붙여놓고요. 200만 원이 비싸긴 엄청 비싸죠. 근데 1,000만 원과는 5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따로 전시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정석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같이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같이 넣을까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하나를 어마무시하게 높은 가격을 해놓으면 나머지 비싼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여서 200만 원대 이 명품 가방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지. 그나저나 이 에르메스는 이제 한국에서는 영업이 잘 안 될 것 같아. MB 와이프가 즐겨 찾는 브랜드라는 역후광 효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영업에 한동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아무튼요,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 드렸던 거 요게 꼼수로 붙이기에는 좀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 꼼수를 일컫는 경제학 용어가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예전에 한번 저희가 비슷하게 알아보긴 했었는데 닷내림 효과라고 합니다. 네. 닷 뭔지 아시죠? 배에 있는 닷. 이 배가 닷을 내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닷과 배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된 밧줄의 범위 안에서만 배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숫자나 사물의 기준점이 되어 그 후의 판단이 왜곡되거나 편파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닷내림 효과라고 합니다. 아까의 예에서 설명을 드리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본 다음에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비싸도 이 가격이 합리적이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연희를 본 다음에는 그 누구를 봐도 별로 안 이뻐 보이는 뭐 그런 것도 닷내림 현상이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런데 누가 속을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대부인 댄 에리어리 교수, 이 댄 에리어리 교수가 그 전 세계에서 똑똑하다는 MIT 학생들, 이 MIT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게 있대요. 100명의 MIT 학생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실험에 참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리어리 교수가 학생들에게 앞으로 잡지를 구매해야 하는데 마음에 드는 조건을 골라보라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첫 번째, 이 잡지 온라인 구독료가 $59. 두 번째 조건은 오프라인 구독료가 $125. 세 번째는요, 온라인 오프라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구독료가 $125.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3번을 고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100명에게 실험을 해봤더니 MIT 학생들도요 3번을 고른 학생이 84명, 엄청 많죠. 1번을 고른 학생은 16명. 그런데 2번을 고른 학생이 있을까요? 2번은 당연히 없겠죠. 오프라인 구독료가 $125인데 온라인 오프라인 구독료가 둘 다 똑같이 $125야. 그러면 2번을 선택하는 사람은 바보 아닙니까? 그래도 이 댄 에리얼리 교수의 눈에 띄기 위해서 한두 녀석 정도는 골랐을 것 같아. 근데 눈에 띄고 싶은 학생은 없었나 봐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아니 에리얼리 교수가 미쳤나? 이게 말이 돼? 왜 2번 같은 조건을 넣었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에리얼리 교수는 바로 두 번째 실험에 들어갔대요.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두 번째 실험에서는요 이 학생들이 이 바보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2번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개 중에 골라라. 어떻게 했느냐? 1번 온라인 구독료 $59, 그리고 2번은 빼고 3번 온 오프라인 구독료 $125. 두 가지 옵션만 내놓고 한번 골라보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요런 경우에는 뭐 컨텐츠가 동일하다면은 온라인만 봐도 되겠죠. 그렇죠. 온라인이 엄청 싸잖아요. 절반 이하로 싸잖아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한 학생이 68명이고요. 그냥 3번을 계속 유지한 학생은 32명에 불과했대요. 아까 박 PD 얘기대로 굳이 온라인으로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오프라인 본다고 $66나 더 낼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이렇게 선택 결과를 알려주니까 학생들이 똑똑하니까 교수님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2번
일종의 미끼인 2번 조건을 넣는 바람에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66달러나 비싼 온 오프라인 구독을 신청한 학생이 52명이나 많았어. 2번이 없었을 때보다 한마디로 온 오프라인 그냥 온라인만 팔아도 되는데 오프라인을 팔고 싶은 잡지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했었을 경우 온 오프라인을 52명에게나 더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야. 미끼에 이 똑똑한 MIT 학생들도 52명이나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결혼정보 업체에서도 이런 걸 적극 활용을 했대요. 10번, 5번 이렇게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상품마다. 그러면은 한두 번 정도는 정말 매력적인 이성을 꽂아준다는 거야. 왜? 그래야 나머지 데이트도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랑도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 미끼였던 이 사람은 그 업체와는 별도의 계약을 맺고 등장하는 정말 미끼 역할을 했던 거죠. 아무튼요, 이런 단내림 효과 의외로 우리 주변에 엄청 많대요. 예를 들어 할인 가격 볼 때도 이 단내림 효과 우리가 빠지는 게 아닌가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정가제가 아닌 매장 같은 데가 있잖아요. 가격 들어가서 점원한테 물어봐가지고 사는 그런 매장들. 마음에 드는 티셔츠가 있어서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티셔츠 한 장이 10만 원이래. 너무 비싸잖아. 저는 돈이 없어서 10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그래가지고 이거 좀 비싼데요 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점원이 뒤에서 이렇게 속삭이죠. 좀 비싼가요? 그럼 제가 20% 깎아드릴게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러면 가다가 발길을 살짝 멈추죠.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 점원이 뒤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너 지뢰 밟았냐? 그러지 않죠. 알았어요. 내가 오늘 기분이야. 손님한테만 특별히 10% 더 깎아줄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건 마음에 드는데? 원래 10만 원인데 20%에 10%, 30% 깎아주면 지갑을 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점원이 이 처음 보는 소비자한테 자기 기분 좋다고 30%나 깎아줄까? 원래 그 가격이 제 가격이었겠죠. 맞아요. 이게 단내림 효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원래 30% 깎아서 파는 게 이 가게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에 하면 더 깎아달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미리 가격을 높게 붙여놓고 여기서 깎아준다는 거예요. 재래시장 같은 데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깎아주면 소비자들은 제 가격에 사면서도 내가 오늘 여러 군데 물어봐서 많이 싸게 샀어. 이렇게 위안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도 이런 거 많이 해요. 맞아요. 당초 분양가에 40% 할인. 그러면 되게 싸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요, 전문가들은 이런 표현도 해요. 이런 단내리기 효과를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일단 비싸게 부르고 보기. 진짜 이해가 되지 않나요? 네. 그런데요, 이런 단내리기 효과, 미끼 가격은요, 앞서 언급했던 홈쇼핑 업체들의 가짜 영수증들이랑 차원이 다르죠.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TV나 백화점은 물론이거니와 스마트폰, 자동차, 아파트, 방금 박 PD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이런 미끼 가격, 단내리기 효과를 이용하는 이런 꼼수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은행이나 보험 이런 데에서도 이자나 보험료로 이런 미끼 엄청 던져대거든요. 이런 미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덥석 물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잡힌 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면요, 이런 미끼 가격이 있는지 단내리기 효과에 내가 또 속는 게 아닌지 반드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온라인에서 가격을 확인하시고 오프라인 매장 굳이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확인을 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렇죠. 짧게 한 가지만 더 꼼수 마케팅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도 신용카드를 쓰면 항공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해 주는 거 많죠. 네. 또 백화점이나 뷰티 브랜드들은 요즘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통합 포인트 제도입니다 하면서 이거 통합해서 쓰래. 잠자고 있던 포인트를 깨워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차피 없어질 포인트 통합해서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면 고맙잖아. 내 포인트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고객들도 많고요. 야, 제가 이번에 노트북을 사려고 지마켓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쿠폰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부문에 쓸 수 있는 3만 원 쿠폰이 딱 있는 거야. 이게 웬 떡입니까? 그래서 잽싸게 내려받았죠? 근데 실제로 물건을 살 때 쿠폰을 쓰려고 했더니 얘가 안 보여. 분명히 받았는데.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살펴봤더니 그 쿠폰을 쓸 수 있는 물건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쿠폰을 쓰려면은 제가 찾던 노트북은 그 가격이 미달이야. 150만 원짜리 이상을 살 때만 그 쿠폰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쿠폰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주 쓰는 쇼핑몰에서는요. 가끔 갑자기 문자가 와. 무슨 문자냐? 우수 고객에게만, 우수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렇죠. 할인 쿠폰 무제한입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는 익스피디아에서 이런 쿠폰이 진짜 자주 오는데 전 단 한 번도 익스피디아 쓴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쿠폰 보내주는 회사 너무나 고맙네. 진짜 고객을 챙겨주는 회사네. 이렇게 고마움을 나타내는 소비자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알뜰살뜰하게 포인트 할인 쿠폰 쓰게 해주니까 고맙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고마워해야 될까요? 이것도 그럼 혹시 아까 단내림처럼 원래 쿠폰이나 이런 거 없이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거를 조금 높여놓고 쿠폰을 줘서 선심 쓰듯이 했는데 결국 원래 가격이랑 비슷한 거. 그런 것도 있고요. 더 고차원적인 꼼수도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요. 하우스머니 효과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하우스요? 하우스머니. 도박? 맞아요. 이게 도박에서 나온 이론인데 이게 이스라엘 경제학자인 렌즈버그가 주장했던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도박 같은 거 맞아요. 도박판에 가보면 보통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서요. 이거 한번 해보라고 포인트나 그 칩 같은 거 무료로 나눠주는 경우가 꽤 있다면서요. 그래요? 네,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개평 준다는 건 줄 알았어. 도박 끝난 다음에 주는 거 그거 말고요.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가보면 한번 땡겨보세요 하면서 나눠주는 게 있대요. 일종의 시식이군요. 그렇죠. 시식 비슷하게. 그거 나눠주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박판 그냥 구경만 하러 갔던 사람들도 공짜로 한번 땡겨보라고 주면 나도 한번 땡겨볼까?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실 거예요. 네네. 공짜인데 이거 안 쓰면 바보 아니야. 이거 공짜로 쓰라고 줬는데 이거 그냥 한번 써봐야지. 요것만 할 거야 나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땡기다 보면 잠시 후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죠. 맨 처음에 받았던 그거는 당연히 탕진을 했을 테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까지 탕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마약도 이렇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마약도 맨 처음에 공짜 샘플 엄청 뿌리잖아요. 바로 여기서 보고 이 렌즈버그 교수가 주창했던 이론이 하우스머니 효과라고 합니다. 하우스머니. 하우스가 나눠주는 돈이란 거예요. 하우스가 도박판에 그 도박을 만든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쉽게 주는 돈, 이거는 쉽게 쓰게 되고 나머지 돈까지 탕진하게 만든 이 효과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건 도박판에나 있는 일이지. 나는 이런 거 절대 안 넘어가는데? 그런 유치한 수수에 넘어가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까 예에서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통합 포인트 제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요즘 올리브영 많이 쓰시잖아요.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포인트 이거 통합해서요. 여기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앱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사이트나. 그런데 이렇게 통합된 포인트가 실제로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포인트 보통 물건 하나 사기에는 좀 부족해. 여기에 자기 돈을 넣어야지 뭔가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포인트도 보통 보면 통합을 시켜줬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한 내에 이거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에 나는 필요가 없는데 이 포인트 공짜인데 이거 안 쓰면 너무나 아까워. 이거 쓰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당장에 필요 없는 물건도 이 포인트를 쓰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는 거죠. 포인트가 없었으면 안 샀을 텐데. 그렇죠. 옥션이나 11번가 같은 쇼핑몰 여기도 아까 박 PD도 쿠폰 받았다고 했는데 네. 우수 회원 쿠폰이라고 이렇게 보내준 쿠폰 문자가 또 옵니다. 고객님 쿠폰 보내드렸는데 왜 안 쓰세요? 이 쿠폰 마감이 오늘이에요. 문자로 알려줘. 이거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심리가. 이거 아까운데? 이거 오늘 안 쓰면 내일부터는 이 쿠폰 못 쓸 텐데? 그러면 나 뭐 살 게 있지 않나? 나 기억 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 쇼핑몰 들어가가지고 뭐 살 게 있지 않을까? 한참 뒤진다는 거예요. 네. 삼성카드 저는 하나를 쓰는데 주말마다 문자가 와요.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이마트에서 삼성카드 쓰면 5,000원 할인권. 5,000원이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걸 쓰기 위해서는 나는 최소한 5만 원 이상은 긁어야 될 텐데. 맞아요. 이게 바로 하우스머니 효과라는 네. 거예요. 공짜로 주고 몇 배를 더 뜯어가는 거. 근데 가끔은 또 여기에 혹해가지고 합리화를 합니다. 아니 어차피 나 이번 주 마트 가야 되잖아. 다음 주에 가야 되잖아. 그때 가면은 10만 원 쓰는데 이번에 가면 9만 5천 원만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걸 노린다는 겁니다. 아까 신용카드 얘기도 했었죠. 신용카드 항공 마일리지 있잖아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여행 갈 때 비행기 표 끊어야 되는데 이 마일리지로 끊으면 얼마나 쌉니까? 네. 그런데 이 마일리지가 쉽게 쌓이나요? 신용카드 엄청 긁어야 돼. 찔끔찔끔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이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일부러 과소비를 하는 그런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쉽게 얻을 수 있는 포인트, 쿠폰, 마일리지가요. 아까 얘기했던 하우스머니 효과 이거를 발동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창했던 렌즈버그 교수는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기업들이 당신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뭔가를 선물할 때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공짜라는 생각에 우쭐했다가는 얼마 안 가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되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아유, 대표적인 게 핸드폰 아니에요. 오늘도 갤럭시 S9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거 지금 100만 원이 넘는데 상담하는 직원들이 그 얘기 꼭 합니다. 신용카드 쓰시죠?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을 하셔서 월 70만 원 쓰시면은 단말기 가격이 월 2만 원이 할인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쫙 뽑아보면요. 얼추 1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 카드를 70만 원에 쓴다는 조건 하에 발급을 받게 되면 7, 8만 원으로 뚝 떨어져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월 2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70만 원을 더 긁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도박판에서 그 하우스들이 공짜로 칩을 나눠주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하우스머니 효과.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아까 홈쇼핑 업체들처럼 영수증을 속인 건 아니잖아요. 네. 소비자들을 이렇게 기만해서 털어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뇌를 속이는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소비자를 속이는 꼼수,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들 요 얘기 듣다 보면 나도 이런 꼼수에 너무나 많이 당해왔네, 억울함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꼼수에 당하지 않도록 더욱 현명한 소비자가 되도록 저희 경불진을 열심히 들으면서 저희와 같이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경불진을 열심히 들으면 돈도 아낄 수가 있겠군요. 당연하죠. 개별 조항을 통해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점도 높게 봐야 된대요. 국가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여한다. 이게 개헌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 해소를 국가의 의무다. 개헌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실제로 이 개헌안이 통과돼서 명시될 경우 하위 법령인 고용관계법에 민간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강제 규정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야 니네들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차별하는 거 안 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한국의 장시간이라는 관행과 미흡한 여성 노동 환경 개선 역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이 개헌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해 국가의 정책적 의무를 부여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요거 위반했을 경우 제재 방법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제재가 가능해진 근거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이정희 연구위원은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국은 OECD 최장시간 노동을 자랑하고요, 육아 가사에서 성별 분업이 너무나 확고한 나라인데 이를 바꿔가지고요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부분이다, 이런 평가를 했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 이 저녁에 있는 삶을 적극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일찍 끝나면은 6시에서 6시 반이거든요. 야, 근데 집에 가도 8시쯤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밥 먹고 씻고 뭐 하다 보면은 벌써 10시야. 맞아요. 그럼 결론은 4시나 5시에 퇴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 5일제를 만약 하게 되면 4시랑 5시에 퇴근할 텐데 저희는 금요일이 있는 삶까지 네. 맛보고 싶어서 주 4일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찍 퇴근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저녁이 있는 삶이 되려면 최소한 오후 5시에는 퇴근을 해야 된다.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요번 개헌안 내용을 보면서요, 정호희 대표님의 그 말씀, 진짜 이렇게 실현되고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그 알쓸신노에 방송을 했던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기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청년 실업에 집값은 비싸죠. 인구는 줄어들죠. 작년 우리나라 혼인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네요. 아이고. 혼인이 줄다 보니 이혼율도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20년 이상 같이 산 뒤 이혼하는 이른바 황혼 이혼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3배나 늘었습니다. 아하. 통계청이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 가지고 얘기 많더라고요.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 발의안. 네. 논란이 불거진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이게 분열을 부채질하는 살라미 전술이다. 이런 비판까지 하더라고요. 살라미요? 그래서 살라미 전술이 뭔가 봤더니만요. 이게 북핵 협상 때 등장했던 말이래요. 북한이 의제를 잘게 쪼개서 시간을 버는 데 썼던 협상 전략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대통령 개헌 발의안이 3일간에 나눠서 발표하는 거 가지고 이게 트집 잡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따가 브리핑 시간에도 잠깐 요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아무튼요, 저희가 오프닝부터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 이건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고요. 오늘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게 웬일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일보에서요, 이번 개헌 발의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의린 근로자 권리 획기적 강화,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국민일보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번 개헌 발의안에 노동자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특히 근로라는 단어를 삭제하고요, 노동으로 바꾸는 작업이 이 출발선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요. 이런 설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온 근로라는 용어가 고용주인 사용자 입장이 많이 반영된 점을 문제로 봤다. 그래서 이걸 고쳤다는 얘기인 거죠. 이 단어를 노동으로 바꿔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한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게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실제로요,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멘트도 땄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동권에 관한 전향적인 변화,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경불진이 정호희 대표와 함께하는 알쓸신노 초기 방송에 이러한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 내용을 보면서요, 문재인 정부 관계자분들이, 청와대 사람들이 저희 방송을 진짜 듣고 있구나. 네.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콩가루 연합에서 쇼핑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아무튼요, 국민일보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기선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근로에서 노동, 이렇게 단어 하나를 바꾸는 일이지만요, 노동 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암묵적인 갑을 관계로 인식되어 온 사용자, 노동자 간 관계가 바뀐다. 그래서 노조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거죠.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이데올로기가 근로라는 말에 녹아 있었다. 개헌안은 노동자를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도구로 보는 왜곡된 인식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런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 알쓸신노에서 알아본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네.
또 정보 유출, 회원 정보 유출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허. 어떤 난리가 났느냐?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영국에 본사를 둔 데이터 분석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회원 정보를 유출했대요. 어디다 유출했느냐? 도널드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이거 페이스북이 뒤에서 봐준 게 아니냐? 같이 한 게 아니냐? 이런 책임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버거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데 한국에서야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영국이나 미국에서라면 사정이 다르죠. 그렇죠. 이런 일이 일파만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미국, 영국, EU 이런 각국이요.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업체 CA와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다. 줄줄이 선언하고 있대요. 특히 영국 의회는요. 이거 그냥 안 되겠다. 저커버그 우리 의회에 나와라. 출석 요청서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 위반사항 페이스북이 방조하거나 이 책임론이 진짜로 나오게 되면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대요. 게다가 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큰 게 뭐냐? 저커버그가 버거를 못 먹는 이유가 뭐냐? 이거 이제 페이스북 난 안 쓸래. 개인정보 이렇게 유출되고 트럼프 지원하는 이런 업체 난 상종도 안 하겠어. 이런 네티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PD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페북 지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사태의 추이를 좀 봐야 되겠죠. 아무튼요, 미 연방거래위원회는요, 페이스북이 CA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 여기도 조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고 합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요, 페이스북이 이용자 5천만 명의 정보를 CA에 넘길 때 사전 동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대요. 2012년 도입된 관련 규정에 따르면요. 페이스북은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다른 업체와 공유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이걸 안 받고 그냥 넘겼다는 얘기겠죠. 아까 벌금 얘기를 하셨는데 앞선 사례가 있나요? 앞선 사례가 있더라고요. 구글의 모기업 아시죠? 알파벳. 예, 알파벳이요. 2012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해가지고요. 걸렸잖아요. 이때 벌금을 얼마를 냈느냐? 2,250만 달러. 페이스북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요, 저커버그의 청문회 출석 요구가 거세지고 있대요. 아까 영국 의회에서도 출석하라 했잖아요. 네. 미국 의회에서도 같이 영국만 가? 우리 의회도 출석해서 너 똑바로 얘기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페이스북을 거의 안 하긴 하지만 개설은 해놨거든요. 예. 근데 가끔 지메일 쓰다 보면 이게 연동이 돼서 넘어가게 되는데 필리핀 아가씨들이 제 그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막 사진을 올리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저도 이유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필리핀이나 러시아 친구들이 자꾸 패친맺지. 그죠? 그거 다 여자죠.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게 토지 공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 아하. 이렇게 밝힌 부분입니다. 토지 공개념 아마도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필리 조지 네. 토지 공개념 이론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렇죠. 이것도 저희 청와대에서 저희 방송 듣고 있는 거야. 청와대에서 저희 방송을 무척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날 청와대가 개헌안의 경제 조항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 토지의 공공성,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하.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누구나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과거에 위헌 판정을 받고 폐지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또는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전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강화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고요. 과거 참여정부 때 종부세가 가구별 합산 과세 방식을 취했으나 위원 결정으로 개인별 합산으로 완화가 됐잖아요. 보유세와 같은 세금의 근거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욱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작업에도 더욱 힘이 실릴 거고요. 이에 대해서 단국대 김현수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는요,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선진국일수록 경관, 토지 이용, 환경 차원에서 개인 재산권 제한을 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가 짧아서 갈등이 따르겠지만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공익이고 사익의 재산권 침해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토지 공개념은 과도하지 않은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하셨네요. 다만만 안 붙였으면 진짜 좋은 말씀이었는데. 예. 자, 근데 토지 공개념 이게 실생활에서 이게 이미 통용이 되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항 근처에 건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높일 수가 있나요? 그 원하는 대로 높였다가 항공사고 나죠. 안 되죠. 이게 건물 높이 제한 아닙니까? 그리고 그린벨트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빌딩 올릴 수 있어요? 가뜩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는데. 예. 그린벨트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런 개념들이 이미 토지 공개념 원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우리는 이걸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또 보수나 땅 많이 가지신 분들, 땅 갭 투자 뭐 이런 분들인가? 땅 갭 투자도 있어요. 네. 이런 21일 작년 전국 시구청에 신고한 혼인 이혼 신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혼인 이혼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연간 혼인 건수 감소 추세가 2012년 이후에 6년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6년만 해도 43만 건이었던 혼인이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30만 건대로 떨어진 뒤에 10년 뒤 그러니까 2016년에는 20만 건대로 추락을 했어요. 반토막이 났네요. 무시무시하죠. 통계청 인구 동향 과장인 이지연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구 구조적인 면에서 30대 초반 인구가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이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단 감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추세인데다가 전세 가격 지수도 전년 대비 올라가면서 혼인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통 결혼을 하고 2년 후에는 첫째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2016, 17년 모두 결혼 건수가 5% 이상 감소해서 2, 3년 뒤에는 출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고 싶진 않지만 일본을 너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 3년 뒤에는 신생아 출산율 최저를 찍지 않을까. 황혼 부부의 이혼이 두드러진 증가세 이것도 눈에 띄었는데 작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33,100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3배가 늘었고요.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도요 지속적으로 늘어서 작년에는 무려 11,600건. 아이고. 30년 이상 부부라는 얘기는 최소한 60대 이상이 되신 부부인데 오히려 이혼하는 커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정도 사시면 서로 좀 참으면 안 되실까요? 뭔가 참지 못할 이유가 있겠죠? 아하, 슬프네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요 2배가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요 전체의 31.2%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네요. 아니 이렇게 이혼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도 아마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젊은이의 혼인율은 줄어들고 중년 이상의 이혼율은 늘어나고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기 힘드니까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더욱더 사회 안전망을 더 충실하게 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 PD는 SNS 주로 어떤 거 쓰시나요? 저는 거의 안 하고 있죠.
예, 박 PD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 남들 다 하는 페북, 인스타도 안 하죠. 예, 아니 저는 인스타는 거의 안 하고요. 페북을 주로 쓰는데요. 페북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페북의 CEO가 저커버그 아니에요. 네. 저커버그가 버거도 못 먹을 정도로 씨름에 빠져 있대. 왜요? 아, 재미없나요? 저커버그가 버거도 못 먹을 정도로? 버거는 먹어야지, 미국 애들인데. 예, 아무튼 씨름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페북이요.